안녕하세요. 거꾸로 수업 3시지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은 환경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환경 문제 하면 지구온난화 있죠. 지구온난화에 관해서는 왜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환경 문제 몇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대림 파괴. 말 그대로 열대림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벌목하고 과도하게 이제 열대림을 파괴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농사 짓는 경지를 개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열대림을 파괴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열대림에 살고 있던 다양한 생물종이 감소하고 그 나무는 자정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을 베어버리니까 숲이 사라지고 지구의 자정 능력이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약화됩니다. 사막화라는 건 뭐냐면 사막처럼 변화한다는 거죠.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간의 가뭄 혹은 과도하게 또 이제 개간하고 과도하게 방목하면서 풀을 다 뜯어먹고 역시 개간으로 인해서 사막처럼 변하는 거죠.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 건조 및 반건조 기후지역에서 주로 일어나고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사헬지대는 사하라 사막 아래쪽, 남쪽 쪽에 위치한 띠를 이루는 지대인데 좀 이따가 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아라레 일대 등에서 사막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라레 한번 볼게요. 아라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60년대 아라레, 그리고 호수처럼 생긴 여기 아라레인데 1960년대 이만큼 컸어요. 근데 2024년에 아라레는 어떻게 됐죠? 되게 작게 변했죠. 진한 파란색이니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대요. 근데 아라레는 이 근처에 모카바 조성으로 인해서 이 모카밭의 물을 아라레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쓰는 관계시설이 설치됐죠. 그러면서 유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면적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오존층 파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층 파괴는 왜 오존층이 파괴가 되냐 거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과거 냉장고에 특히 냉매제로 많이 쓰였던 염화플루오리나탄소 CFCS 이런 물질이 오존층 파괴 물질인데요. 이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오존층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자외선이 투과하는 양이 증가해서 피부암, 그다음 눈에는 백내장 이런 질병 발생률이 증가했고 식물 성장도 저해됩니다. 산성비는 비가 산성화됐다는 거예요.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수증기 또는 비와 만나서 발생하고 산성비가 내리면 산림 파괴, 산성이니까 하천호수가 산성화되고 산성 그러면은 부식시키겠죠. 그래서 건축물 같은 거를 부식시키는 원인이 된다. 다음 미세먼지,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 황사 이런 거 떠올리죠. 원인은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진 지역이나 사막 등에 인접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이 황사 타고 와가지고 그 바람 타고 와가지고 이 황사가 많이 특히 봄철에 있죠. 미세먼지가 많다 하면 우리 마스크 쓰는 것처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미세먼지는. 그리고 반도체 제조업 같은 정밀 산업에 이런 미세먼지가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겨서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쓰레기섬. 해양에서 바다에서 이 쓰레기들이 있겠지. 떠돌아다니는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해류가 약한 곳에 있으면 해류가 약하면 어떨까요? 그거를 계속 싣고 다른 곳으로 보내지 못하고 정체되게 되겠죠. 그래서 해류가 약한 지역에 일정한 해역에 모여서 그 쓰레기들이 섬처럼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섬들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 많이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대림 파기 지역. 녹색 부분의 특징은 뭐냐? 적도 주변에 있어. 왜? 열대림이니까 열대기후 주변에 있겠죠. 그래서 녹색들 보면은 주로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막화 진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황색인데요. 여기 지금 사하라 사막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우리가 사헬지대라고 해요. 사헬지대부터 해가지고 사막화된 지역, 건조기후 쪽에 또 많이 있고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중앙 쪽에 이렇게 거대한 건조기후 지역이 이렇게 건조한 사막화된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그 호주의 광활한 건조기후 지역을 이 중앙 쪽에 아웃백이라고 해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아웃백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돼가지고 호주 스타일로 식당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산성비 피해가 심한지역. 산성비 피해 심한지역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실제로 영국에서 영국이 산업혁명의 시작이기도 하고, 영국에서 이런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이러다 보면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많이 심각하겠죠. 근데 왜 산성비 피해는 이렇게 동부 유럽까지도 이렇게 광범위하냐? 서부 유럽에는 어떤 바람이 불죠? 편서풍이 불죠. 그래서 편서풍을 타고 이런 오염물질이 동부 유럽까지 퍼지다 보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산성비 피해가 있다. 그 다음에 해양 쓰레기 집적, 즉 쓰레기 섬들이 이렇게 곳곳에 위치해 있다. 해류가 약한 곳에 곳곳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말 그대로 발전을 하더라도, 개발을 하더라도 다음 후손이 쓸 수 있을 만큼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 다음 후손도 뭔가를 개발할 수 있게 적당하게 쓰자 이거죠. 지속 가능하게. 그래서 국가 간의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 문제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산성비도 편서풍 타고 다른 나라로 날아가고, 우리도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나온 안 좋은 미세먼지들이 황사로 피해를 주는 것처럼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다른 나라까지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전 세계가. 그래서 맺어진 주요 환경협약 몇 가지 책에 나온 것들 보도록 할게요. 폐기물의 해양 투기. 이런 걸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폐기물을 해양 투기하지 말자. 요거와 관련해서 키워드로 항상 기억해야 돼요. 폐기물 해양 투기하지 말자. 런던. 영국에 있죠. 런던 협약이고요.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즉 아까 대기오염 물질 장거리 이동하고 편서풍 타고 산성비가 다른 지역까지 오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 협약의 이름을 제네바 협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산성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경 넘어 이동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감축 및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 런던 협약처럼 그 협약이 맺어진 그 도시 이름을 보통 붙여요. 그래서 제네바는 스위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플루오리나탄소 같은 CFCS라고도 하고요.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 및 사용에 대한 규제,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서 그런 물질을 규제하는 거. 몬트리올 의정서 환경협약이고요. 몬트리올은 부르마블 해봤으면 알 수 있지만 캐나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바젤 협약. 이번에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걸 목적으로 한다. 규제 목적. 그래서 2000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이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됐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폐기물의 해양 투기냐,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이냐, 이거에 따라서 런던 협약, 바젤 협약이 달라요. 같은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막화 방지 협약. 사막화를 방지하자는 그런 협약이죠. 그 다음에 교토 의정서. 일본 교토에서 맺어진 건데, 선진국이 이렇게 공장 많이 짓고 하면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선진국에서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적당하게만 배출해라. 무조건 못하게는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감축을 의무화해라.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어요. 이 교토의정서는 이제 2020년 만료 써져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탄소를 배출하니까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말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도 하는데요. A나라 B나라 모두 어떤 식으로 주냐면 너희는 올해 100만큼 각각 A나라 B나라 100만큼 탄소를 배출할 수 있어. 만약에 그 이상 더 배출하면 벌금 부여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A나라에서는 딱 80만 썼어. 그러면 몇이 남죠? 20이 남죠. 그러면 20만큼의 탄소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나라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B나라는 올해 탄소 배출이 120 정도 해야 돼. 그러면 근데 100만큼은 밖에 지금 배출 못하겠는데 20이 부족하죠. 그러면 A나라의 이 배출권을 사와가지고 그만큼 더 배출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수록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거죠. 그다음 파리협정은 나중에 이제 교토의정서 다음 이거를 대체하는 기후변화 협약으로 등장하게 됐는데요.
교토정선 선진국에서만 온실가스 감축해라 했는데 이제 개발도상국도 많이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고 이제 선진국만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너희도 온실가스 감축해 이러면서 포괄적 대응하도록 한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해가지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비정부 기구들로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등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 말 그대로 환경 보호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등장한 게 생태 발자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생태 발자국이 뭐냐? 생태 발자국은 우리가 뭔가 발자국, 환경에 발자국을 찍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구에서 사용하는 자원을 생산, 폐기하기 드는 비용을 토지민 환산 수치를 말하며 탄소, 농경 등이 생태반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우리가 탄소를 배출할 때마다 일으킬 때마다 발자국이 하나씩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생태 발자국이 많아지면 좋지 않은 거죠. 반면에 생태 용량이라는 것은 지구 생태계의 재생 능력, 스스로 이제 재생하고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뭐가 더 많아야 될까요? 생태 발자국보다 생태 용량이 더 커야겠죠. 즉 아무리 우리가 개발을 해서 생태 발자국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지구 자체에서 계속 재생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 발자국이 생태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생태 전환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생태 전환적 삶이란 그냥 쉽게 말해서 지구에 내가 남기는 이 생태 발자국을 최소화하고 모든 생명체,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 그다음 사회 시스템을 리모델링하자,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자 이런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지정학과 관련해가지고 요즘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환경 파트는 아니고 분쟁 파트인데 이 부분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얘는 보라고 써놨거든요. 한번 같이 간단하게만 볼게요. 호르무즈 해협과 물라카 해협 정도는 한번 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미국 전쟁으로 인해서 봉쇄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됐다. 이런 거는 뉴스에서 많이 봤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가져와 봤습니다. 책에도 있고 해서 해협이라는 거는 좁은 바닷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은 여기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 바닷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이어주는 길목으로 여기에 전 세계 생산된 석유의 2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조선을 통과 못 시키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였죠. 그 다음에 물라카 해협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고요. 물라카 해협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이 말레이시아 반도 사이에 있습니다. 물라카 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에 이어지는 길목으로서 이쪽으로 여러 무역할 수 있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90% 이상은 호르무즈 해협, 물라카 해협을 통해서 공급되고요. 물라카 해협은 이 두 국가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에게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경로다 해가지고 여기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